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차기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경선 주자들이 운명을 가를 진검승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최종 후보를 잇따라 확정하게 되면 대선 구도는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열린 국민의당 경선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두 번째 순회 경선에서도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선두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전북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 대세론을 득표수로 입증해냈습니다. 이제 본선을 향한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영 기자. 네, 국민의당의 두 번째 전북 경선에서의 승기도 안철수 전 대표가 잡았습니다. 전북 투표소 21곳에 유효 투표수 3200여 표 가운데 안 전 대표는 21,900여 표, 72.63%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손학규 전 대표로 24.63%의 득표율을, 박주선 부의장은 2.74%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에서의 경선과 오늘 전북에서의 경선 결과를 합산하면 안 전 대표는 59,700여 표를 얻어 64.6%를 기록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23.4%, 박주선 부의장은 11.9%를 얻었습니다. 안철수 국민 캠프의 김철근 대변인은 국민의당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라는 호남의 명령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2연승을 거둔 것은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감안한 전략적인 투표가 주요했던 결과로 풀이됩니다. 첫 완전 국민 경선제로 직접 투표소를 찾은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직표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 전 대표는 이제 2기세를 몰아 앞으로 남은 5차례의 경선에서도 낙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당 사상 첫 완전 국민 경선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성과를 거두면서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 경선과 오늘 전북에서의 경선을 포함해 누계 투표소는 9만 2천여 표를 기록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공포증을 사실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호남이 작년 총선에 이어서 정권 교체를 하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 부는 안풍이 시작됐느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될 텐데 그동안 안풍은 몇 번 불어왔지만 그때마다 큰 바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풍이 이제 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첫 인상이 과거 4.13 총선 때의 현상이 재현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4.13 총선 때 실제 저희 보수 정당에게 실망을 느낀 유권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더민주당을 믿을 수는 없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표가 몰렸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사실은 어떤 주도적인 어떤 플랜을 내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8표, 300석 중에서 38표를 얻어갔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공포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려심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몰리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적극적인 플랜을 내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4.13 총선 정도의 표를 몰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님께서는요? 예, 두 가지 측면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경선 방식, 이게 전형적으로 프랑스식 완전 개방 국민 투표거든요. 요 경선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학규 후보가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선 방식을 강하게 밀고 나가서 이 경선 방식으로 인해서 흥행에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평가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까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이나 당내 주요 경선을 할 때 여론조사 방식을 상당 부분 많이 채택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 정당에 있어서의 당내 후보 경선 방식이 타당하냐라는 비판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손학규 후보가 강력하게 밀었던 프랑스식 완전개방 국민 경선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제 두 번째, 방금 이 리포트를 보면서 전략적 투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전략적 투표인가? 말 그대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싱거운 결과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외려 더 크거든요. 이번 주자나 3번 주자의 그 정당들은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 경기들과 경선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아슬아슬한 역전이나 재역전의 그 반전의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게 외려 전략적 투표라고 할 수 있다라면, 현재 손학규 후보가 25% 미만의 득표율을 획득하는 것 자체는 네. 전략적 투표가 아니라 상당히 비전략적 투표다. 외려 국민의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손학규 후보의 지지율을 좀 더 높여주면서 1위와 2위의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만들어주는 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본선에서의 승리를 일정하게 가늠하게 해주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지, 원사이드하게 압승으로 끝났었을 때는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고 싱거운 경선이다. 네. 흥행은 됐으나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보면 국민의당에 좀 더 그 고민들, 전략적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예. 오늘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 들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1위와 2위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6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의 어떤 창업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무시할 수가 없는 거, 후발주자로 아니면 이 바깥에 있다가 들어간 사람이 어쨌든 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창업주보다 더 높은 이제 득표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선에서도 지금 뭐 민주당의 주자와 경쟁 구도를 갖출 수 있는 인물로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전략적인 투표 표심도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이제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이런 이제 참여율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정치적인 의미는 이후에 이제 민주당과의 본선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호남에서의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갖출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어쨌든 정치적 의미로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떤 호남에서 참여가 이제 많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호남에는 어쨌든 그 국민의당의 이제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장악력이 있는 것이고, 호남의 전체의 국민의당의 당원 수가 한 19만 명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의 수치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남에 있고, 그 수치 정도에 달하는 사람이 어제 오늘 호남의 선거에 참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동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이후부터 전개되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경선에서 실제 호남에 버금가는 규모가 참여하느냐, 그래서 박 전 대표 말대로 20만을 넘어서 30만까지 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난 총선 수준으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쨌든 이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거는 거의 뭐 바둑을 둘 때 구단이 무조건 이긴다는 것과 거의 이제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 소장 얘기했듯이 국민의당의 창업주가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흥미로운 거는 지금 국민의당이 이번 호남 경선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공포증, 문재인으로는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상당히 이제 몰리게 해서 상당히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뒤집어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후에 경선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안철수 후보가 향후 그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빅플랜을 제시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는 이게 또 경선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예. 문재인 공포증은 어떤 겁니까? 뭐 계속해서 문재인 공포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호남의 의원들이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부풀리기를 해왔던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가장 결정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전두환 여단장 그 발언으로 이제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그 공격의 그 수단과 구실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돌고 있는 거죠. 호남 인사에 대한 불이익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남의 공포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지지율 1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지율의 2위와의 그 차이를 벌리면서 네.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호남이 결국은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 고민들을 할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로 또는 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정이 되는 순간에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전국적 차원에 있어서 상승을 한다라면 호남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상당 부분 접을 가능성도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여전히 10% 박스권에 머물고 있고 36에서 이제 40%까지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지지율이 상승한다라면 이미 뭐 3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을 때는 외려 사표 방지 그 심리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될 사람 밀어주고, 결국은 정권 교체가 1차적인 그 시대적 과제, 역사적 과제가 아니냐라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외려 더 높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윤세 사장님, 지금 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에서의 전략적 선택이 과거 4.13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쪽으로 쏠렸는데 이번엔 바뀌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각 지역구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떤 정권 자체가 넘어가느냐, 뭐 빼앗아 오느냐의 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총선에서는 호남 유권자들이 수월하게 어쨌든 이제 뭐 반민주당 정서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에 대해서 어쨌든 회초리를 든다는 심정으로 표를 쉽게 투표를 이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호남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50%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국민의당은 절반 수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따라서 민주당의 주자의 지지율 같은 경우 어떤 흐름들에 이제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전략적 선택을 이제 한다, 호남 유권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첫 번째 조건은 호남의 정서를 존중한다.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전국적 세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당, 보여주는 세력, 보여주는 인물. 그러니까 마지막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그 사람이 호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호남에서 지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남의 전략적 선택, 전략적 표심이라고 부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대한 이제 정서를 존중해 주는 것은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가 상당히 높았던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서의 어떤 지지가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할 때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특성을 보면 좋아해서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굉장히 이제 호감에 의한 지지, 또 하나는 필요에 의해서 지지하는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와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있었던 것인데, 이런 국면에서의 그것이 이제 절대적 호감도에 의한 지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또는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한다면, 저는 아마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의 후보 간의 경쟁 구도가 호남에서는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호남 유권자의 어떤 성향, 호남 유권자의 전략,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고 외둘러서 표현하는데, 네. 제가 보면 이랬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일단 자유한국당 현재로 표현되는 보수 진영이 만약에 재집권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컨대 민주당의 표를 몰아줘야 된다 하면 몰아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미미할 경우에는 예컨대 좀 선택을 할 여지들이 커집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 자유한국당에 반대되는 진영을 통합해낼 수 있는 어떤 그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카리스마 있는 빅 플랜을 제시한다면 실제 현재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쉽게 호남의 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날짜가 40일밖에 안 남았지만 네. 40일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40일을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건은 안철수의 뇌 속에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치로 그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정당 지지율이 50대 25, 오히려 민주당이 50, 국민의당이 25, 절반 정도죠. 정도로 국민의당이 못 쫓아가는 이유가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제휴, 연대, 후보 단일화 이러한 그 이슈들이 계속 돌았었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호남 유권자 입장에 있어서 민주당을 때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을 지난 4.13 때 지지했던 것을 많은 평론가들이나 호남 유권자들이 회초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 회초리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매를 때릴 때 우리가 회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초리가 필요한 이유는 정권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확장되면서 문재인으로는 안 되겠다, 민주당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은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그 지지로 돌아갔던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그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제휴 연대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 이슈들이 계속해서 안 죽고 살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국민의당에 대한 그 평가와 지지가 삭감되어 가고 있고 감소되어 가는 그 측면을 냈고 오히려 차명진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빅플랜을 안철수 후보가 던졌을 때는 네. 현재 10%의 지지율조차도 수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호남에서의 이 낙폭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외려 더 큰 발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일단 뭐 지금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거 전개될지 유동성은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는 즈음에 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누구로 정해지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지금 이제 민주당 주자들의 지지율 합을 뭐 보통 나오는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60%도 넘어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다 흡수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국민의당에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얼마나 최대한 이제 흡수해내서 민주당의 후보와 한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어떤 호남의 민심은 더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의 추가적인 어쨌든 으로 이제 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 지지가 있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제 남은 이제 유동적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 이번 대선에서 그 부분 굉장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경선이 끝날 즈음 네. 그때 상당히 주목되는 이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본선 같은 경선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하루 앞으로 이제 순회 경선, 호남 지역의 순회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여기에 대한 좀 많은 신경전이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맥락의 발언이었는지 뻔히 다 알면서도 이렇게 호남의 민심을 건드려서 뭔가 경선에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이런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에서 붙는 저마저도 문 후보님이 진영으로부터 배렸네 거의 그 수준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의, 네거티브, 우리가 함께 청산을 해야 할 정치 적폐입니다. 분열의 언어, 또 왜곡의 언어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을 편갈라서 상처를 만들지 맙시다. 나는 개혁이고 당신은 반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어서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보면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 전 의원님? 1차적으로 3월 27일 내일이죠. 네. 내일이 아마 미국에서 슈퍼 금요일이듯이 아마 민주당에는 슈퍼 27일이 될 겁니다. 민주당 호남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컨대
문재인 대표가 가볍게 50%를 넘기면 아마 이후 경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표가 50%를 넘기지 못하고 가까스로 1위를 하거나 1위가 뒤집혀진다면 그야말로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 바뀌어줄 수 있는 대 이벤트가 벌어지겠죠. 예, 근데 그것을 현재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전두환 전 장군으로부터 어떤 표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실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친노에 대해서, 친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호남의 민심을 아주 불러일으킨 겁니다. 촉발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회초리가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민주당 아니더라도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친문을 피하고 싶다는 호남의 민심을 자극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희정 후보가 가파르게 지금 문재인 후보를 쫓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후보가 이제는 건건일촉, 내일 27일 슈퍼 27을 향한 그야말로 피 튀기는 설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면 두 후보가 실제 뿌리도 같은 친노이지만 뿌리도 사실 상당히 다른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네거티브냐?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07년에 박근혜 전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가 네. 이명박 후보 쪽에서는 최태민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완전히 발가벗길 정도로 최태민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피니시블로를 안 쳤던 과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향해서 BBK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네거티브는 그 정도 돼야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주당 그 3인 경선의 네거티브는 정말 우아한 네거티브예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의 네거티브 프레임이 확실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뭔 이야기만 하면 네거티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큰 이야기나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후보 검증이나 정책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거티브는 적폐이고 청산의 대상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안희정 이재명 시장과 지사가 더 심한 네거티브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네거티브는 아주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겨우 안희정 지사가 했던 이야기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감이 오면서 딴 사람이면 그 스캔들 이렇게 자꾸 치고 오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분열이 이 정도 표현 이상의 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측면들은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 프레임을 걸어놓고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안희정 두 후보는 이 문재인 후보의 네거티브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 측면과, 두 번째 측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로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제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국민에 처해져 있다.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예리하고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네거티브는 네거티브의 축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네거티브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양측이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험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이제 그 표현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쨌든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두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측의 지지층의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어쨌든 많이 아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진보 성향층의 어쨌든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안희정 지사 측은 어쨌든 중도층과 보수층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은 뚜렷이 구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할 경우에는 실제 나중에 경선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가 정해졌을 때 그 지지층들이 함께 묶이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쨌든 이런 나오고 있는 날선 토론들에서의 발언들 같은 경우에 그것들은 어쨌든 민주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어쨌든 화합적으로 이제 융합해 낼 것인가의 고민도 어쨌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호남 경선이 이제 지금 내일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든 누구든 호남에 만약에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호남 선택 받지 못하면 좀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이제 있긴 있었는데 지속적인 공세가 이제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나아가서 본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와의 어떤 경쟁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권 잡는다 하더라도 호남의 또 선택을 받았냐 이런 공방에 네. 지속적으로 시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뭐 이왕이면 이제 50%를 넘는 득표를 보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호남에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호남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거티브 얘기를 하나 더 지금 본선의 경쟁력 얘기를 했으니까 해볼 얘기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BBK나 최태민 같이 이미 아픈 부분을 경선에서 많이 끄집어냈다면 본선에서 상대 진영이 그런 얘기를 해도 이런 대처가 좀 가능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본선에서 혹시 더 큰 네거티브에 휩쓸리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일단 이제 그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제기하는 문제 인식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 민주당 바깥에서 이미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재인 대표가 넘어야 할 여러 가지 검증의 산들이 이미 여러 가지로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상을 입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이제 경선이 끝나면 아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가 사실은 뿌리가 다릅니다. 같은 친노지만 안희정 후보는 사실은 정치부터 오래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합을 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상당히 나중에 정치 이후에서는 나중에 경선에서 후보가 된 이후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그 환경이 다르고 생각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추상적인 어로 한쪽은 개혁이니 비개혁이니 한쪽은 연정이니 한쪽은 연정 반대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이 깊은 뿌리적인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후에 물론 경선이 끝나고 노력하기에 다르겠지만 상당히 아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리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안희정 대 홍준표 또는 문재인 대 홍준표라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안희정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일정한 앙금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즉, 이 체제를 세 사람의 경쟁 구도로 딱 잘라놓고 보면 지금 뭐 지지자들 간에 있어서 그 신경전은 치열하죠. 네. 그런데 실제 본선에 가가지고 후보들이 딱 정해지면 안희정에 대한 불만 또는 문재인에 대한 불만보다는 외려 상대편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재 경선 과정에서 훨씬 더 좀 더 치열하게 상호 검증들이 일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본선 경쟁에서의 분열 상태로 갈 가능성은 극히 적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앙금들은 큰 상대를 만났을 때 쉽게 해소되고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네. 세 사람이 이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내부 경선에 있어서 좀 더 치열한 검증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예선에서 이제 검증이 치열하지 않을 경우에 본선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폭로라든가 의혹 제기가 있어서 타격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일견제 타당한 측면이 있을 텐데 이제 2007년에 뭐 이명박 후보의 이제 BBK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어쨌든 BBK 논란이 사실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선거를 어떤 지배하고 있던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른바 이제 묻지마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인물, 묻지마 경제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2017년 이번 대선에서의 선거에 어떤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프레임을 한마디로
그때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이제 묻지마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 프레임이 매우 크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 상황 안에서 이제 나오는 의혹 제기들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 자체를 뛰어넘을 정도의 위력을 가해서 근본적인 판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근데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경선에 관련된 공정성 부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상위를 통해서 이제 현장 투표 결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캠프에 개입도 없었다라고 해서 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쉽게 그냥 가라앉을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이번에 이제 그 투표율이 일부 이렇게 노출된 것 등을 포함해서 이미 이제 그 민주당의 경선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가 계속 그 문제를 덮으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 아마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의 경선의 운동장에 기울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안희정 찍으면은 그 뭐라고 그러더라? 안희정 찍으면은 무슨 뭐 역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아무리 지도부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땐 불안한 것 그런 것들이 계속 저는 여진이 남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혹여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경선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이후에 본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아까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이 안 되는 일이라면 문재인 대표한테 눈 감고 밀어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미미해질 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가졌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민주당 경선 때는 시군구의 투개표함을 봉인한 채로 경찰이 동행해서 그 시당이나 도당에 가가지고 그걸 개봉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안들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군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캠프의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쉽게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 노림수가 하나가 있었죠. 어떤 노림수가 있었냐면 그 1위는 1위대로 굳히기를 하려고 현장 투표 ARS나 이쪽보다는 현장 투표에 더 많이 그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고 2위나 3위 입장에서는 2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1위와 그 2위로 굳히려고 하고 2위는 1위하고 근접하면서 또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이 현장 투표 선거인단을 상당 부분 의식적으로 많이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즉 결과가 드러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미 1위, 2위, 3위가 선거 전략을 짰기 때문에 당에서도 보안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허술한 그 작업을 했고 그 작업들이 왜 허술했냐면 각각의 새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들이 있었고 그 경선 레이스 첫 번째 결과 발표였기 때문에 이 결과 발표의 향배가 이후에 대세론을 주거나 3위가 2위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그 추격전을 주거나 2위가 1위랑 바짝 붙었다라는 아주 극적 드라마의 반전 여지를 주는 이런 각각의 계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한 문제에 대해서 불철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의 뭐 정치적 파장으로 커질 가능성도 없다. 하루 이틀의 이슈로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이 차명희 전 의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김진태 후보를 사실상 2등으로 끌어올려주는 결정적인 이 기여자거든요. 애들은 가라 하고 뱀장사 하면서 끌어올려줬다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신의 파트너를 1, 2위 중에 자기는 확고한 1위이기 때문에 이 파트너를 김진태 후보를 땡겨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미울 거예요. 네. 왜 미우냐면
계속해서 민주당 내 당내 경선에 홍준표 후보가 개입을 하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뇌물 정권이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의 최순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를 쳐주니까 외려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쪽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의 선명성만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쟤들이 문재인을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서 2인 안희정, 3인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 때문에 내부 경선에 있어서의 전선이 계속 흐트러져.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아주 재미있는 자신의 파트너 2명을 자신이 찍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재밌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지금 전체 판도를 좀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홍준표 지사의 문재인 대표 공격. 첫째는 문재인 대표의 안보관이 어떤 불안하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의 뿌리가 일정하게 부정한 돈을 받은 정권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문재인 대표를 상처내고 문재인 대표의 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표가 분명한 것은 홍준표 지사한테는 안 가죠. 안 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문재인 대표에게는 상처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지사도 그 표가 자기한테 떨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 이런 효과를 노리고 한 것일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아까 소위 말하면 투표 결과 중간에 유출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문석 소장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도가 불비했다라는 문재인 대표의 얘기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제도가 완벽한 게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당협위원장 정도면 저런 거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도덕적 원칙 아니냐, 그건 제도의 완비 불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경선이 기울어 있구나, 우리 혹시 문재인 말고 다른 데 뽑을 데 없을까라고 이렇게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여기서 세 분께 질문을 드리면 같은 질문인데, 만약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다는 분들이 많긴 한데 뭐 하나씩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차 의원부터.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홍준표 지사가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흔드는 걸 보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본선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어쨌든 이변 가능성이 아직 선거 남아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대개 이제 선거에서의 선거인단 모집 같은 경우는 그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를 통해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쨌든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자발적 참여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군가 이제 권유를 받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선거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규모가 큰 캠프일수록 사실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3명 또는 최종 시장까지 4명의 이제 후보가 뛰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 규모가 상당히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거인단도 가장 많이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과연 범보수의 적자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선을 분석해 볼 텐데요. 역시 세 분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4명의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 오늘도 있었습니다. 팽팽한 신경전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차 전 의원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시야를 크게 봐서 현재 각 4개 정당에서 벌어지는 경선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정당에서 핵심 이슈가
문재인이냐 아니냐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현재 독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모든 정당에서 자강이 먼저냐 연대가 먼저냐 이것이 또 쟁점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문재인 대표가 50%를 넘기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합치면은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또 공통점이 모든 정당이 현재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그만큼 민감한 문제인가 봅니다. 역시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다 지금 핵심 이슈가 어떻게 문재인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공략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격 시험 이런 측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후에 후보가 되면은 어떻게 반문 진영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플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모두 다 특징인데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연대론이 좀 강한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후보가 독자적으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대론이 약한 반면에 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다 연대론을 주장하는 후보가 현재 각 예비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번 과정에 있어서 이 경선에 있어서의 특징은 국민의당이 확연히 그 완전개방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TV 토론에 있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한경필의 넥타이 토론을 통해서 신선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김진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태잖아요. 전형적으로 서로 폭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특징들을 이제 살펴봤고 두 번째는 단일화의 이제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단일화의 가능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이 5명의 소위 말하는 친박 핵심들, 소위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했던 양박들이잖아요. 양박. 제가 계속 양박 하니까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 양아치 친박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대상들을 제거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이 돼버린 격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홍준표 지사가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 단일화의 기본적인 전제는 소위 말하는 홍 지사가 이야기했던 양박의 문제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요 조건이 선결이 되면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소위 이 양아치 친박이라고 지목했던 홍 지사의 이 양박을 정리하지 못하면 저들은 결코 결합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유한국당의 의지에 있고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했던 양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지 네. 정치적 협상과 대화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이제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정체성을 중시한다, 이번에 어쨌든 승패 여부를 떠나서 이제 정체성을 뚜렷하게 부각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대를 하지 않겠지만 승리를 어쨌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연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많이 얘기들은 여러 가지 나오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 양태랑 동일한 것이거든요. 네. 어떤 이제 그룹에 어떤 후보가 독주하고 있을 때 독자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승산이 없을 때 나머지 후보들이 어쨌든 힘을 합쳐서 후보를 한 명으로 모으는 문제, 이 얘기를 실제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본질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이제 먼저 보수 진영에서의 이제 후보 단일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지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보수가 가지고 있었던 보수 진영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지지를 충분하게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강한 이제 결집력을 보여줬던 보수층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른바
강성 보수층과 또는 이제 중도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어쨌든 지금 보수 후보로는 이번 대선의 승산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록 야권이지만 보수에서의 수용도 높은 안희정, 안철수 등의 중도 후보들에게 지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색채를 강화함으로써 어쨌든 보수의 결집을 통해서 보수 후보를 내겠다라고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전처럼 뭐 30% 이상, 40% 가까이 이렇게 보수층 지지가 한 명으로 모아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높게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져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든 후보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을 할 거고 그것의 성공 가능성이 저는 50%보다는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가 실제 여러 가지 그 조직적, 재정적 측면에서 아마 단일화를 촉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식자층들은 합리적 보수, 무슨 뭐 중도 보수, 그것과 또 그렇지 않은 강경 보수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건 사실 식자층들이 하는 어떤 언어 유희일 뿐이고 실제 그 바닥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서 사라진 마당에 네. 그것을 또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단일화에 대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이고 그것들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서 그것들이 이제 비문 단일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민심의 추이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후보자들의 고도의 어떤 정치적 계산과 어떤 정치적 행위 이런 것들이 아마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예측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골수인 친박을 빼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라는 고민은 또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고민들의 결과가 후보 간에 있어서 그 상호 그 토론을 하면서 넥타이 차림에 와이셔츠 차림에 하는 모습들 그리고 정책 토론이거든요. 네. 저는 유승민, 남경필 두 사람의 그 토론을 보면서 참 신선하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저런 토론이 가능하구나 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아주 건강한 정책 토론을 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 저 모습 계속 보여주면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 있어서 현재의 모습으로는 그 바른정당의 모습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랬었을 때 홍준표 지사라는 아주 거친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내는데 확장성이 제로란 말이에요. 이제 이랬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승민, 남경필의 그 경론들이 지속되면 외려 건강한 보수들은 바른정당으로의 쏠림 현상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그랬을 때 5% 박스 안에만 올라오면 유승민 그 후보나 남경필 후보가 5% 이상만 올라오면 급격하게 홍준표 지사나 이쪽 그 자유한국당 그 후보들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랬을 때 많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차기의 건강한 보수정당 건설과 보수 주류의 재구성과 교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의 승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율로 의미 있는 대선 후보 레이스를 대선 레이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윤희용 센터장이 보시기에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기는 있을 텐데요. 또 대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에 대한 이제 평가를 대선 주자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대선 주자들 이제 존재감이 사실 높지 않은 측면이 이제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보면 지지율이 뭐 정의당보다도 적게 나오는 이제 조사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는 것도 한 4% 나왔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의 이제 유력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고 네. 또 한 명의 또 주자는
국민의당 등 중도 세력과의 또 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세력과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연대를 한다는 것은 그 정당의 독자적 존재감, 독자성 자체를 사실은 약간 부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이제 대중들에게 어필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생 정당으로서 어떤 노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므로써 지지를 획득해야 되는데 다 우리는 혼자로는 부족하고 다른 세력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누이 이제 강조하게 됨으로써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들이 이제 철회하게 될 수밖에, 지지를 끝까지 보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당을 지지할 만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합리적 성향의 보수 성향층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보수 후보로 이번 대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야권의 수용도 높은 중도 후보로 지지를 이미 표출하고 있는 단계를 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지금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지층 자체가 바른정당에게 붙어 있지 않은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지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네. 이유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보려면 왜 호남 분들이 문재인 대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친노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가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일반 대중의 경우에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입장, 그 정책의 어떤 스탠스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여태까지 충성했던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당히 깊은 기억이 남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정당에 대한 지지와 진보냐 보수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남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표나 친노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어요. 문노나 친노에 대해서 섭섭함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보수적인 사람들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 그리고 지지율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따지더라도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상처를 줬는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아무리 참 원고 없이 토론을 잘하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를 꺼려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분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그런 정책 이것만 보고 이렇게 국민들이 입장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식자층이 갖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이제 덧붙이면 예. 후보 단일화 전술을 사용할 때는요, 후보 단일화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승리의 가능성이 전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 예를 들어서 정동영 후보하고 그다음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후보 단일화 시도는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민주당과 그다음에 민주노동당의 후보 단일화 논쟁과 논의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시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큰 걸림돌인 아까 말씀드린 양박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들 이 판을 뒤집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승리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절실하지가 않아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는 저는 오히려 자유연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각각의 대선 이후 차기 이 정치 형국을 겨냥하면서 각각 제 갈 길로 갈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문연대는 안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가? 현실적으로 비문연대가 불가능한 게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지지 기반이 정권 교체 여망이 가장 큰 호남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제휴연대 후보 단일화 이슈를 국민의당에서 빨리 제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비문연대를 펼친다고 했었을 때는 안철수 후보는 그나마 정치적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솔직한 국민의당 내부의 고민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정치 행위를 설명할 때 네. 현재의 지지율 그리고 그 지지율과 연관된 현재의 화두 이런 것만을 정치인이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정치인들의 행위를 설명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은 이러한 민심, 여론이 변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가능성까지 보면서 정치인들은 그 마지막 가능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은 출마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정치 행위인데 사람의 마음은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를 보였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5월 8일까지 아마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비문연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일단 뭐 비문연대 시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후보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합치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시도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비문연대 어떤 후보 단일화 또는 선거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인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그 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야권 성향이 있는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에서 이탈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연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이 상당히 어쨌든 비문연대 성공 가능성 여부에 더 핵심적인 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비문연대 참여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비전이 무엇인가 보다도 자유한국당에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한 20%의 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제3지대의 비문연대의 공간 자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10% 미만 정도의 지지를 내외의 지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민주당 후보의 경쟁 가능성도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정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